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평구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부평구는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문화도시 지정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재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음악입니다. 해방 이후 자리 잡은 부평 미군기지는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점입니다. 로큰롤 등 대중음악이 이곳 미군기지를 통해 전파됐고요. 신중현, 조용필 등 한국 최고의 가수들이 당시 부평 미군기지 인근 클럽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부평에는 풍물도 유명하죠. 매년 열리는 부평 풍물 대축제는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 폐막식이 이곳 부평에서 열린 것도 앞서 설명한 바로 이런 역사성 때문입니다. 부평구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는데요. 2019년 예비 문화도시에 이어 2021년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된 겁니다. 문화도시 부평, 비전은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인데요. 미션은 시민 주도의 문화 둘의 실현입니다. 문화 둘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 바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도시를 디자인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부평구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간을 운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뿐 아니라 복원되는 굴포천 상류에는 수시로 예술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부평 미군기지는 그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음악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음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 모든 것은 큰 틀일 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평구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19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문화도시 부평,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역 주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등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방역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예산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재난관련기금 예수금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계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11일 오전 부천시 의회에서 올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절도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현 전 부천시 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하 기자. 네. 지난해 절도 혐의로 구속이 됐던 이동현 전 부천시 의회 의장 징계와 관련된 윤리특위가 처음으로 열렸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11일 오후에 열린 부천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입장할 수 없었는데요. 윤리특위에 대해 한 의원은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다. 이렇게 질이 없는 특위는 처음이었다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짐작해 볼 수 있듯 아쉽게도 별다른 징계 수위나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명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징계의 정도 역시 이동현 전 의장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한 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이 전 의장이 여기에 답변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징계 절차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전 의장에게 얼마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기자, 이동현 전 의장 징계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이미 원포인트 임시회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야 열리는 이유, 그간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난해 10월 이미 원포인트 임시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징계에 대한 논의가 해를 넘긴 건데요. 부천시의회는 정족수, 그러니까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서 이 제명을 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불발됐습니다. 찬성 10명을 채웠어야 했는데 1명이 미달돼 당시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동현 전 의장에 대한 제명을 추진했던 의원들은 징계 요구안을 올려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직 시의원의 절도 혐의에 더해서 이 윤리특위 결과에 대해서 정말 지역사회 관심이 뜨거운데 이동현 전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의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말 부천시 상동 소재 은행 ATM 기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먼저 이 전 의장은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 부지, 또 신복군동 숙박업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이 특별위 활동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징계 등 논의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일단 다음 달 중순까지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입니다. 당초 3개월 안에 징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논의를 했던 만큼 다음 달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리를 일으켰던 지역 의원에 대한 징계 처벌 수위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일부터 열흘 동안 부천시 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올해 부서별 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20여 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천문화원 지원과 육성,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8건입니다. 기습 한파에 난방기구 사용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겨울철 소방안전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안전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여러모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최근의 통계 한번 살펴볼까요? 전국적으로 평일에는 보통은 하루에 120건 내외의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 추운 날에는 약 30건이 추가가 돼서 150건 정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동절기라고 하면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이제 동절기라고 하는데 그 4개월 동안 화재의 40%, 그다음에 인명피해 40% 정도로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화재 원인 중에는 약 50% 이상이 대부분 이제 부주의에 의한 게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전기 히터나 난방기구, 각종 그 전열기구들을 사용하는 게 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떨까요? 당연히 문어발 콘센트는 피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있지만,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거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 난로라든지 이런 그 화기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커튼이나 옷가지 이런 가연물과는 전기 히터를 쓴다 하더라도 좀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복사열에 의한 화재도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알려주신 기본 수칙 좀 잘 지켜야겠고, 그리고 도시 외곽이나 산간마을에서는 화목 보일러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위험한 시설일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 때는 아예 화목 보일러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자리를 뜨거나 이런 그 위험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화재든지 초기에는 불은 조그맣습니다. 그럴 때 그 화목 보일러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 정도 하나는 비치해 두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난방 전열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특정 시간대가 좀 취약한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재가 조금 일어나는 심야 새벽 시간대 사망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그 시간에는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다가 불이 나서
화재를 늦게 인지해서 대피도 늦어지고 대처도 늦어지고 신고도 늦어지기 때문에 심야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은 많이 안 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불이 나면 119에다 신고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든 어디서든 불이 나면 일단 불이야라고 세게 외치고 가족이든 옆집, 앞집 빨리 깨워서 같이 대처하고 대피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집집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위급 시에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도 최고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도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시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 한 달 만에 11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과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1,792명입니다. 지급 규모는 근무 기간을 고려해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 비율은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돼 33만 7천 원이 지급되며 12개월 근무자는 5%가 적용돼 129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출시 당일 4만 명이 신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회원이 늘어 한 달 만에 11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거래액도 출시 9일 만에 10억 원을 돌파한 이후 하루 평균 1억 원 안팎의 거래액을 보이며 한 달 만에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달특급은 1%의 수수료로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실수익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가맹점 자체 할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임차합니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불어 산불 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상황을 유관 기관들과 실시간 공유에 대응하는 등 산림청 소방서 등과 두터운 진화 공조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산불 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35%를 차지했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53헥타르로 전국 대비 1.8%에 불과했습니다. 체육시설과 강당 등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기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공유 서비스에는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체육시설, 운동장 등 307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용자들은 검색과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제공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알려주고 VR 영상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 환경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은 시중가의 최대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